2025년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는요, 보험 모집 준지사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보험 모집과 관련된 법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보험 모집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에 이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업법과 보험 모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험 감독 방식의 유형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시험제 잘 나오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 감독을 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공시주의가 있고요. 준거주의가 있고 실질적 감독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방법 중에 조금 이제 여유롭게 해주냐, 좀 더 아주 타이트하게 하느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주의는 공시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준거주의는 허가에 대한 부분이 요구되는 조건이 충족하면은 사업을 허가를 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감독주의는 전 과정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감독하는 것을 실질적 감독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뭘 채택하고 있다? 실질적 감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 공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면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입니다. 보험의 모집이라고 하면요, 중개 또는 대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중개는 중간에서 주선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리는 보험회사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보험 설계사와 보험 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보험 대리점이에요. 그래서 설계사, 대리점, 중개사가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 분 말고도요,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도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설계사부터 살펴볼까요?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서 계약의 체결을 뭐하는 사람이다? 중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해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리와 보험회사를 비워두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갈 말 이렇게 골라라 할 수 있고요. 중개사는요, 중개하는 사람인데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중개하는 중개사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보험회사랑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는 모집 종사자이고 중개하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의 임직원 중에서요, 대표이사와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이사는 모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모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상당히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중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금융투자상담사 이렇게 넣어놔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회사 홍보직원 모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보험회사 직원은 모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만 아니면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사회이사는 모집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보험업법에서는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중개 또는 대리라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한하지 않는다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모집 종사자의 첫 번째 설계사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설계사의 등록 제도입니다. 설계사는요, 등록을 하는 거예요. 뭐 대리점도 등록이고 중개사도 등록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시험에서 예를 들어 설계사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그 말은 틀려요. 등록을 하면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생명보험 설계사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 회사 등을 위하여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앞서서 우리 봤었죠. 그래서 이 보험 설계사는 어디에 등록이 되냐?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에 등록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요. 근데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금융위원회가 이 등록 업무를 직접 하지는 않고요. 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생명보험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보험연수원이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보험설계사의 등록 취지입니다. 구매 효과를 바로 느끼기 어려운 무형의 상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요?
유형의 상품 이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보험은 무형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 수요도 잠재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즈 환기를 통해서 이 고객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등록 후 부당한 모집을 하게 되면요, 일정 기간 모집 업무를 정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고 하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벌금을 과태료 이렇게 바꿔서 나오면은 그 부분은 틀린 문장으로 여러분들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계사,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 생명보험에 관련된, 모집에 관련된 연수과정에 이수한 자입니다. 그러면 연수과정이라는 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해요. 교육과 시험을 모두를 포함해서 이제 연수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교육은요, 보험 모집 관련 교육과정을 20시간 이상 이수해야 돼요. 자, 10시간 이상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시험은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한 자가 이제 그 교육과 이제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연수과정을 이수한 걸로 보는데요. 만약에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시험을 합격하면 연수과정 이수자로 보는 거고요. 시험 합격 후 1년 이내에 또 교육을 이수하면 연수과정을 이수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양쪽 다 1년 1년씩 이렇게 우리 1년이라는 거 비워두고 이 안에 들어갈 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연수과정을 이수하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생명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요, 교육만 이수하면 돼요. 연수과정이 이제 교육과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이 뭘로 대체되는 거냐? 네, 경력으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면 시험은 안 봐도 되고 교육만 이수하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인 생명보험 대리점 중개사의 등록 요건을 갖춘 자는 설계사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리점 시험에 합격했다, 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면은 설계사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설계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대리점이나 중개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대리점이나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설계사는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의 유효기간은 연수과정 또는 교육 이수의 1년이고요.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은 개별 보험 업종이기 때문에 각 업종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보험 설계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생명보험 설계사로, 재산보험 설계사로 등록하고 싶다 그러면 재산보험 설계사로, 업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등록해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생명보험 설계사로 등록하면 재산보험 설계사도 자동으로 등록된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보험 설계사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복권이 되면 가능한데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는 불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다 그러면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자, 그리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은 2년이 경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험업법이나 이런 법령에 따라서 등록이 취소됐다 했을 때도 2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과태료 가증금 업무 정지 등록 취소도 2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숫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의 돈을 유용했다 그러면 이건 더 나빠요. 그래서 3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등록 취소나 이런 거 2년이었잖아요. 그런데 등록 취소가 한 번이 아닌 거예요. 2회 이상이다. 그럴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을 틀리게 해가지고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험 설계사에 등록되지 않는 자가 아닌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신용불량자는 지금 여기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는 등록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형은 해당이 안 돼요. 보험업법이나 이런 보험관계 법령에 이제 어떤 처벌을 받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보험설계사 교차 모집 제도입니다. 설계사는 일사전속 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회사랑만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등록을 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일사전속의 예외 제도가 바로 교차 모집 제도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생명보험을 가입을 하고 그 설계사분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싶을 때 그 설계사분들한테는 가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차 모집 제도가 생기면서 한 분의 설계사에게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교차 모집 제도라고 하면 생명보험에서 손해보험을 모집하게 하거나 생명보험에서 재산보험을 모집하게 하거나 저희가 이제 보험업은 생명보험, 손해보험, 재산보험이 있거든요. 보험업법에서. 그래서 이렇게 업종을 다르게 해서 교차하는 것을 저희가 교차 모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보험으로 교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생명보험 대리점 설계사가 손해보험 대리점 설계사로 가는 것은 이거는 교차 모집이 아닙니다. 대리점은 해당이 없어요. 교차 모집 설계사이기 때문에 우리 전속 설계사에게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교차 모집 제도 도입으로 일사전속의 예외를 허용한 것이고요. 소속 보험회사 외에 한 개 2종의 보험회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의 등록 요건을 갖춰서 협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내가 생명보험 설계사예요. 근데 손해보험을 모집하고 싶으면 생명보험 등록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합격해야 되고 교육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등록 요건을 갖추고 협회에 등록을 하면 우리가 교차 모집 설계사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협회에 등록인데 금융감독원에 등록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뭐 등록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교차 모집 위탁한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입니다. 보험회사는 이제 교차 모집 설계사들에게 이런 사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사로 이게 전환을 해라 이렇게 권유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수당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안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네 번째에 보시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특정 회사를 지정하여 교차 모집 위탁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 것만 팔아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지정하지 않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정 회사를 지정하지 않고 교차 모집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요거는 금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회사를 지정하면 금지 행위지만 지정하지 않는 거는 금지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업무상 알게 된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요. 좀 전의 사항은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이잖아요. 요거는 뭐냐면 설계사의 금지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를 모집을 하다 보니 교차 모집 설계사가 하면 안 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쪽 회사 중에 어느 일방적인 한 회사를 위해서만 모집한다든지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정한 수당 수수료 외에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것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교차 모집 설계사가 될 자의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 요거는 여러분 유치를 강요하는 행위는요. 누구가 하면 안 되는 거냐면 유치는 보험회사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의 금지사항에는 해당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설계사가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설계사의 금지사항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TV 또는 홈쇼핑에 출연하여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설계사들이 영업 판매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금지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설계사의 등록 및 말소 절차입니다. 설계사로 이제 등록과 말소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사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업무는 협회가 위탁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의 등록은 반드시 생명보험 회사를 통해서 어디에 등록한다고요? 생명보험 협회 등록. 이 등록은 어디로 갈까요? 금융위원회로 이제 등록이 되는 거고 생명보험협회가 위탁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를 통해서요? 협회에 서류를 내려면 등록을 하려면 어디를 통한다? 보험회사를 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안 됩니다. 설계사분께서 직접 저 등록할게요.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뭐 보험회사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한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자, 그래서 신규 등록이라 그러면 기존에 경력이 없이 시험을 봐서 합격하는 분들을 신규 등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합격하고 교육 이수하고 협회를 통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등록 후에 교육을 이수한다 그러면 이건 틀려요. 등록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경력자 같은 경우는 우리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되고 비교를 했을 때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요. 최근 4년 이내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가 등록 요건이 조금 더 낮은 거죠. 자, 그다음에 설계사의 말소입니다. 이 등록된 거 있죠? 등록된 거를 완전히 없애는 걸 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 협회를 통해서 금융위원회 등록이 될 텐데 그 부분을 없애는 걸 말소라고 하고요. 보험회사를 통해서 말소도 가능하고요. 이거는요, 말소는요, 본인이 직접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등록은 보험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말소는 직접 본인이 협회를 방문해가지고 말소 처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등록과 말소와 관련된 용어를 쭉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선은 우리가 위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촉은 뭐냐면 등록을 한 다음에요. 금융위원회 등록을 한 다음에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계약을 맺고 서로 그 회사 상품을 팔기로 계약을 맺는 거를 우리가 위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의 위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위촉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위촉 계약을 정리하는 걸 해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설계사 간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촉이라고 해요. 그럼 이 해촉을 하면요. 우리가 처음에 이제 첫 번째 단계가 등록이거든요. 그 다음에 위촉을 하고 세 번째 단계가 해촉. 그 다음에 해촉을 해서 마지막 단계로 뭐가 이루어지냐? 말소가 이루어지면 일사전속이기 때문에 설계사는요. 말소가 되어야 다른 회사로 다시 등록을 할 수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위촉이라는 건 계약을 체결하는 거고 해촉은 계약을 그만두는 거, 해지하는 것이라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등록이나 말소는 어디를 통해서? 협회를 통해서 하는데 말소는 좀 전에 우리 했었죠? 직접도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등록을 보험회사를 통해서 한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등록한다 그러면 틀려요. 협회에 등록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자, 말소도 마찬가지로 협회에 등록된 사항을 말소하는 걸 우리가 말소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소는 보험회사와 보험 설계사 간의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틀려요. 여러분 위촉 계약을 해지하는 건 뭐라고 하죠? 해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설계사의 등록 취소 및 영업 정지입니다. 자, 우선 금융위원회가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설계사에 대한 뭐를 실시한다?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요, 이 청문과 금융위원회를 비워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업 정지를 등록 취소 영업 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금융위원회에 등록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청문을 실시해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떨 때 등록 취소가 되냐? 우선 여기 4개 사유는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그래서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에 등록 당시에 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임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다. 그러면은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요거 취소 사유 말고요. 이제 정지되는 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 정지 6개월 이내 또는 등록 취소 가능 사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등록 취소 사유랑은 달라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 자,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청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업무정지 2회 이상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부분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이제 영업정지가 되느냐? 여기 쭉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쭉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히 보시는데 요즘에 자주 나오는 건 요거입니다. 그래서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몇 회 이상 받아야 돼요? 2회 이상 받아야 영업 정지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냐면 1회 이상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틀려요. 그래서 여기 2회 이상 과태료라는 부분, 그리고 1년 이상 정당한 사용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요것도 간혹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6개월 이상이라고 해서 틀리게 해서 나옵니다.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영업 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 정지 사유 뒤에도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대리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험 대리점의 성격입니다. 자, 보험 대리점은 누구를 위하여?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보험료를 수령하거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계약 상담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대리 업무를 하는 사람을 보험 대리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험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 계약자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보험료 수령이나 영수증 발급이나 계약 상담 등이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상품을 직접 개발 판매한다. 이건 보험회사의 업무예요. 대리점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계약 인수 심사도 마찬가지, 보험금 지급 심사도 마찬가지. 이거는 대리점의 업무는 아닙니다. 이거는 보험회사의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뭐 보험 대리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대리점은요, 일사전속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을 대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보험 대리점의 등록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 체결 후에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디서 위탁을 받고 있냐면 생명보험협회가 위탁을 받아서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 대리점은 이제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대리점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운영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한 건데, 개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설계사처럼 연수 과정을 이수해야 돼요. 근데 연수 과정이 마찬가지로 교육과 시험입니다. 근데 교육 20시간이고요. 자, 그리고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이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연수원을요, 생명보험협회라고 하면은 요거는 틀립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육 이수 1년 이내에 합격을 하거나 시험 합격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설계사는 3년 이내,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경력이었죠. 근데 대리점은 어떻게 됐었죠? 4년 이내에 2년 이상의 경력이라고 했었죠. 자, 그다음에 등록 신청 유효 기간은 설계사는 1년이었거든요. 대리점은 2년입니다. 자, 그리고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개인 생명보험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갖춘 자가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비워두고 요게 들어갈 말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임직원이 100명 이상이다 그러면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0%죠. 이상 설계사 등록 요건이 갖춰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예를 들어서 임직원 200명일 경우 30명이 설계사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면 이 말은 틀려요. 최소 충족 요건이 몇 명이에요? 200명의 10%면 20명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30명이라 그랬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20명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자, 보험 업종에 따라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험 업종이라 그러면 손해보험업이냐, 생명보험업이냐, 재산보험업이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업종에 따른 분류는 손해보험 대리점, 생명보험 대리점, 재산보험 대리점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 대리점과 법인 대리점으로 분류한 거는 운영 주체가 개인이냐, 법인이냐거든요. 이거는 운영 주체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 설계사가 못 되는 사람하고 조건은 똑같아요. 거기에다가 설계사, 중개사로 등록된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설계사라고 하면 대리점은 등록할 수 없다. 이중 등록은 안 돼요. 나는 설계사도 하고 대리점도 할게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임직원이에요. 당연히 모집 종사자잖아요. 이분도요. 그러니까 이중 등록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험 대리점은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됩니다. 개인 대리점은 1억 원이고요. 법인 대리점은 3억 원. 이 예탁금을 어디에다가 줘야 되냐면 보험회사에 예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놓기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대리점이라 그래서 방카슈랑스라고 하죠. 은행에서 보험을 판매하거나 카드사에서 판매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 자체가 돈이 많잖아요. 규모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탁 의무 면제됩니다. 자, 그다음에 중개사 같은 경우는요. 영업 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대리점은 보험회사에 예탁하는 거고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예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명보험협회에 예탁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래서 7일 금융감독원 이것도 비워놓고 알맞은 말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성격입니다.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소속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리고 중개하는 자이죠.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입니다. 중개사로 등록하려면요, 금융감독원에서 그 업무를 대신 위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은 금융위원회에 돼요. 설계사나 대리점이나 중개사나 모두 금융위원회에 되지만 그 등록 업무를 위탁받은 게 대리점이나 설계사는 협회고요.
그 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중개사의 의무는요, 중개사의 권한과 지위, 손해배상에 관한 서면으로 발급 설명이라든지 보험계약자 요청 시 중개 관련 수수료 보수, 그 밖에 대가를 공시하는 것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요거는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 보험 대리점입니다. 저희가 방카슈랑스라고 하고요. 2003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금융기관 대리점을 등록할 수 있는 기간 중요합니다. 은행 할 수 있고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카드 카드업자까지, 그다음 농협이나 이런 데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겸용여신업자는 제외가 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한지 다음 중 금융기관 대리점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겸용 여신업자가 등록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상호저축이나 산업은행 이런 거 넣어놓고 그 겸용 여신업자 이렇게 딱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 대리점의 모집 방법입니다. 점포너에 지정된 장소에서요 직접 대면하여 모집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점포별로 2인 이상까지만 모집의 종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년 이상 모집 경력 있는 종사자는 이 2명의 제외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 안내 또는 설명 모집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업자는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이 가능하나 다른 금융기관 대리점은 금지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회사만 전화로 가능하고요. 은행이나 이런 데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 대리점은 전화, 우편,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모집이 가능하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자, 그리고 종신보험은 모집이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지금 현재 금융기관 대리점은 주로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은 아직 판매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종신보험도 모집 가능하다. 그러면 요건 틀린 말이라고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금융기관 대리점 금지행위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읽어주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해당 금융기관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개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모집에 이용하는 건 안 됩니다. 동의를 없이 모집하는 게 금지행위고요. 동의를 받아서 모집하는 거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개인의 동의를 받았대잖아요. 그러면 금지행위일까요? 아닐까요? 금지행위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동의 없이 하면 그건 금지행위고요. 자, 그 다음으로 금지행위는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쭉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수사항에서 하나만 여러분들 요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금융기관 대리점의 모집액은 매 사업년도 생명보험 손해보험 회사 상품 모집 총액의 25% 초과 금지한다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모집 준수사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법령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모집할 때 이런 행위는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라고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계약에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실제 명의인이 아니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는 보험계약 모집하면 안 되고요. 자필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는 행위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서 모집하는 것도 안 되고요. 뭐 금전대차를 이용해서 보험을 모집하거나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뭐 가입을 거부하거나 청약 철회나 이런 걸 방해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 당연히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시험 문제 나온 거 한번 보면 입사 1년 이내에 갑 설계사는 같은 지점의 선배 설계사인 을 설계사와 함께 고객을 만나서 상담 후에 계약을 체결했대요. 여러분 이거 금지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입 설계사일 때 선배님이 같이 가서 동행해가지고 같이 계약 체결하는 걸 좀 같이 상담을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거는 금지사항이 아닙니다. 대신 가서 모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요 세 번째에 보시면은 연계나 제휴 서비스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모집할 때는 뭐 이런 거 해드릴게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축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변경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알리고 변경하는 건 괜찮겠죠. 그런데 알리지 않고 변경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 변경하는 것은 하면 불공정 행위로서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연계 제휴 서비스 등을 축소 변경하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행위는 이거 금지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유들을 넣어놓고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부당 권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당 권유 행위 금지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 요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법령, 그리고 규정에서 정한 준수사항 중에서 특별이익 제공 금지입니다. 이건 이제 보험업법에서 특별이익을 제공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이익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험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 제공 또는 제공 약속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특별이익 제공에는 보험료 할인이라든지 수수료의 지급이라든지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한다든지 보험료를 대납해 준다든지 대출이자를 대신 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이익 제공에 우리가 금품을 제공하거나 했을 때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냐면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 10%하고 3만 원하고 비교해서 더 적은 금액을 제공했을 때 더 많은 금액을 제공하면 특별이익 제공이고요. 그거보다 둘 중에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자고 했을 때 자동차 보험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면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하고 3만 원을 비교하면 3만 원이 더 적죠. 그러니까 3만 원까지 제공하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을 제공하게 되면은 그거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이 경우는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게, 보험 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감소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3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요 빨간색 조건이고요. 만약에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럴 경우에는 비교 대상 금액이 20만 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3만 원이다 그러면 틀려. 20만 원까지 가능한 거고요. 자, 요 세 개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 나오는 사례들이에요. 월 보험료 2만 원이고요. 2만 2천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대요. 그러면 월 2만 원이면은 24만 원이잖아요. 연간 보험료가요. 그럼 10%가 2만 4천 원이죠. 그러면 2만 4천 원하고 3만 원하고 비교하면 2만 4천 원이 더 적잖아요. 그럼 2만 4천 원까지는 제공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줬나요? 2만 2천 원 줬어요. 그럼 이거는 적법해야 한 부분이죠. 어떤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적법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월보험료 2만 원인데 2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이건 여러분 2만 4천 원 넘었으니까 이거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돼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월보험료 6만 원인데 5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제공했고요. 이거는 위험을 감소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는 자 6만 원이면은 이제 1년에 72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7만 2천 원과 3만 원 중 비교해서 3만 원이 더 낫죠. 그러면 3만 원까지만 제공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5만 원 줬으니까 3만 원을 초과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법해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사례를 주고 푸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입니다. 무자격 등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이제 무자격 모집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수수료 주는 거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모집 관련 준수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집 종사자가 아닌 자는 모집 업무, 보험 상품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보험 안내 자료 관련된 준수 사항입니다. 보험 안내 자료는 고객에게 이제 상품을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안내를 잘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안내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상품 요약서라든지 변액보험, 퇴직연금, 실적 배당보험, 운영 설명서, 계약 관리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험 안내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회계보고서, 여러분이 회계보고서는 안내자료일까요? 요거는 안내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내자료에는 어떤 사항들이 필수 기재되어야 되는지가 여기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회사의 상호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모집인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 의무, 그 다음에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요. 손실 가능성과 최저 보증에 대한 부분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장
보장사항, 그 다음에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어떤지 꼭 알려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해약 환급금에 관련된 사항과 예금자 보호에 관련된 사항은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 상담 및 분쟁 해결에 관련된 사항도 이제 필수 기재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중 필수 기재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특정 보험 계약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내용, 요거 같은 경우 안내 사항에다 기재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이거 자체가 하면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내 자료 필수 기재 사항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내자료 금지사항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좀 나왔었거든요. 이 중에서 우리 배당 배웠죠. 그래서 배당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만큼 배당이 나올 것이다, 이런 거 안내자료에 기재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예외적인 게 있었죠. 연금, 유배당 연금 같은 경우는 직전 5개년도의 실적을 근거로 예시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5개년인데 이제 3개년 이렇게 나오면 틀리고요. 이 연금보험이라는 건 유배당 연금을 얘기해요. 근데 뭐 유배당 종신보험은 5개년도 실적을 근거로 예시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종신보험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법령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앞에 부분에서 배운 부분이거든요. 우리 전문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설명 의무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보험 계약자가 어떤 분들이었냐면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금융회사나 이런 데 주권상장 법인 이런 데들은 제외가 된다는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설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했다는 것을요, 고객에게 확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확인받는 방법에는 서명이나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습니다. 근데 말로 하는 거 될까요, 여러분? 구두라는 건 말로 한다는 거거든요. 구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시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자료를 설명한다 그랬는데 그냥 객관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러니까 좋은 내용만 설명한다는 거잖아요. 안 좋은 내용 설명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계약 모집 시 설명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냐, 여기 나오는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집 시라고 하면요, 계약을 권유할 때, 그러니까 아직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권유할 때 이제 설명해야 될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만나서 초반에 상품을 이제 권유할 때 어떤 것들을 설명하냐, 상품 설명서 가지고 가서 설명하겠죠. 그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연결해서 계속 나와 있어요. 모집 시 설명해야 될 사항, 그러니까 계약을 권유할 때 설명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좀 봐줘야 되죠. 그래서 연금보험 같은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라든지 상품의 구조라든지 자산운용 방식 같은 것들을 모집할 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체결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요 모집 시는 이제 권유 단계라면 이제 체결 단계예요. 체결 단계. 그래서 사실 이제 모집 시 단계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지만 체결 단계나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설명해야 될 게 권유, 모집할 때, 그다음에 체결할 때, 그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했을 때, 이렇게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체결 단계, 그다음에 이제 보험금 청구 단계, 이런 쪽이 좀 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체결 단계에서는요, 보험 모집 종사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그 다음에 체결 대리권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 쭉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거, 저축성 변액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 금액만 운용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체결 단계에 알려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축성 변액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 금액만 운용된다는 사실을 뭐 모집 시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틀리는 거죠. 체결 단계에서 알려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연금저축보험의 자산운용 방식은 모집 단계에 설명해야 된, 모집 시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크로스에서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결 단계 쭉 연결해서 또 나오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청구 단계 설명해야 될 부분이에요.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는 자, 뭐 여러분들이 보험금 청구하면 뭐 알려줘야 될까요? 그죠? 심사 절차라든지 언제쯤 보험금이 지급될 거라든지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담당자는 누구예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험금 심사 절차, 예상 심사 기간, 예상 지급일 이런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음 중 보험금 청구 단계 설명해야 될 사항은 골라내라. 그러면 요거 이렇게 딱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사 지급 단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지급을 할 때 뭘 알려줘야 되냐 이거죠.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고 이제 지급을 할 때 읽어보시면 뭐 얼마가 나갔고 이런 거가 이제 사항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모집 종사자의 고지 의무입니다.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되고 본인이 모집 종사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계약자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모집 종사자에 대해서 내가 누구다라는 것들을 고지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모집 종사자임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증표를 제시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집 시 미리 알려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겠구나 라고 하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실손의료보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는 모집을 하기 전에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서 이미 다른 실손의료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복으로 체결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복계약 체결하면요. 양쪽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례 보상된다라고 하거든요. 양쪽에서 보험료는 양쪽으로 내지만 보상은 양쪽에서 실손보상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손의료보험은 중복계약 체결에 대해서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계약 정보를 통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있죠? 이렇게 또 가로 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손의료보험 또 이렇게 땡땡은 모집을 하기 전에 이렇게 그 문장을 쭉 놓고요. 여기에 들어갈 말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통신을 이용한 모집 관련 준수사항입니다. 전화로 판매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통신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보고 합격하고 이런 어떤 자격을 갖춰야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신 판매 예를 들어서 모집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통신 판매 자격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통신을 이용한 모집 자격에 대해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동의를 받지 않고 전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동의를 한 자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의를 받지 않은 자에게도 전화 모집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통신을 수단을 이용해서 모집을 했으면 철회나 계약 내용 확인이나 해지도 통신 수단을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 제공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되고요. 이런 보안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통신 수단을 이용한 모집 관련 금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쭉 읽어주시면 되겠는데 뭐 고객이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런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이제 표준 상품 설명 대본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상품 설명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상품 설명에 있어서 이제 대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대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읽고 고객님 지금부터 상품 설명 부분을 쭉 읽어드릴 테니까 이해하셨으면 이해하셨다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확인 녹취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표준 상품 설명 대본은요. 임의대로 수정하는 거 금지예요. 근데 뭐 임의대로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나오면은 틀립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이용해서 모집할 때 준수 사항들을 쭉 정리를 해두었네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와 최초 통화부터 청약 완료 때까지 모든 사항을 음성 녹음 보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서 지체 없이 계약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화로 모집을 하고 고객이 가입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상품 설명이나 이런 부분 녹취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계약의 체결이 완료가 된 다음에
우편이나 팩스로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자필 서명은 뭐 전화를 이용해서 모집할 경우에 자필 서명은 면제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래서 자필 서명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 계약자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필 서명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음성 녹음을 내용을 계약자 피보험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자필 서명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품이 복잡하거나 아주 고액의 보험은 면제가 될까요? 아닙니다. 되게 단순한 계약이기 때문에 자필 서명을 면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상 계약이 어떤 거냐면은 사망이나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 그러니까 아주 고액의 그런 어떤 중요한 보장을 하지 않는 계약인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일부 면제가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타인의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자서명을 받은 계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용생명보험 계약, 신용손해보험 계약, 이런 것들은 그 자필 서명을 면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만 좀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금 종신계약, 자필 서명 면제될까요? 그죠? 여기 사망이나 장애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이 면제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망보험 종신계약은요, 면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명보험 공정경쟁지수 유지에 관한 상호협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앞서 봤던 특별이익 제공이라든지 무자격 모집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되는 행위 있잖아요. 법에서도 처벌이 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우리끼리 보험회사끼리 모여서 협정을 맺어서 이런 행위 하지 말자, 영업 좀 클린하게 정도 영업하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보험회사가 모집질서 확립을 통한 보험산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위원회 비워두고요. 자, 생명보험 공정경쟁주서 상호유지협정은 이렇게 해서 어디 인가를 받느냐? 그러면 금융위원회,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협정의 적용 범위는요, 보험회사와 그 소속 모집 종사자인데요, 임직원 및 보험 설계사까지만입니다. 그러면 보험대리점은 적용 범위에 해당 안 되고요. 중개사에 해당 안 되고요. 보험대리점 설계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와 그 소속된 설계사와 임직원만 협정의 적용 범위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에 있어서는 피해를 본 보험회사는 위반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생명보험협회에 신고를 하면 돼요. 이런 거 안 하기로 했는데 A라는 회사가 했단 말이죠. 그럼 B라는 회사가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럼 B라는 보험회사가 6개월 이내에 이제 그 생명보험협회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 접수 후에 조사반 구성하여 위반 여부 조사를 하고요. 위반 여부가 확정되면 이 심의 의결을 거쳐서 제재금을 부과를 하게 돼요. 그래서 6개월 그 생명보험협회를 금융감독원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재금을 부과한다 그랬죠? 그러면 제재금이 어느 정도 부과가 되는지가 이제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제재금, 협정에선 제재금 부과거든요. 근데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틀려요. 자, 그러면 제재금 부과 내용이 어떻게 되냐? 무자격 모집을 했다. 이 금지사항을 위반했다. 그럼 1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다른 소속 보험회사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했다. 이때도 인당 1,000만 원 이하의 제재금. 자, 그다음 특별이익 제공이나 약속을 했다. 그럼 3,000만 원. 근데 요거 4,000만 원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자, 그다음에 작성 계약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건당 기납입보험 전액이나 100만 원 중 큰 금액. 자, 그다음 경유 계약은 200만 원. 자, 다른 회사 모함 또는 허위 사실 유포했다. 그럼 100만 원. 승한 계약 같은 게 건당 100만 원, 최고 3,00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대부분 100만 원이죠. 여러분 이렇게 100만 원. 근데 200만 원인 거, 이것도 100만 원이잖아요. 무자격 모집도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200만 원인 거 경유 계약,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3,000만 원인 거 특별이익 제공. 그래서 이제 100만 원인 거 빼고 특이한 것들만 여러분들이 금액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승한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 소속사 말소 전후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했다든지 말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현 소속사 신계약 체결.
그러니까 회사를 옮기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개월, 6개월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이 승환 계약에서요. 설계사 본인 계약이나 설계사의 배우자 계약이나 설계사의 직계 존비속 계약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설계사의 형제 계약 같은 경우는 승환 계약으로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형제는. 근데 존비속이나 배우자 본인 계약은 제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재금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100만 원 이렇게 얼마까지 제재금이 부과되는지 그래서 특이하게 금액이 좀 더 경유 계약이나 이런 것처럼 금액이 좀 다른 부분들은 외우는 형태로 해서 자, 요때는 100이구나, 요때는 200이구나, 요때는 3000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입니다. 우선은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의 인증기관은요, 생명보험협회입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는요, 2008년도부터 도입이 되었거든요. 자, 그리고 인증 기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우선 대상은 전속보험 설계사, 전속 대리점입니다. 자, 그리고 생보사의 자회사형 GA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속기간은요, 동일 회사에 3년 이상 재직할 때 대상이 되고요. 유지율이 좋아야 되는데요. 유지율이라는 그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하고 오랫동안 보험료를 잘 내는 걸 유지율이라고 해요. 그래서 13회차 13번째까지 내는 유지율이 90% 이상이고 25회차 2년 이상 유지했다는 거죠. 그게 80% 이상인 경우에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영업실적은 연소득 4천만 원 이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정도용 아무리 실적이나 유지율이 좋아도 불안전 판매가 있다든지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도 영업에 있어서는 직접 1년간 품질 보증 해지 건수나 민원이나 이런 무효 건수가 0건이어야 돼요. 제로여야 됩니다. 근데 직전 1년입니다. 자, 그리고 신청일부터 3년 이내 보험업법에 의한 어떤 그 문란 사실이라든지 뭐 등록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3년 이내에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우선은 보시면은 인증기관이 생명보험협회잖아요. 근데 금융위원회라고 하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에게 더 많은 수당을 주어서 차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그랬는데 이 우수인증 설계사는 명예예요. 그래서 우수인증 설계사가 된다 그래서 뭐 수당을 더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지율 같은 경우에 13회차 90, 25회차 80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3회차에 이 설계사가 95%고 25차에 90%라면 이분은 유지율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경우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죠. 그러니까 13회차 90% 이상이고 25회차 80% 이상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인증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개인 전속 설계사나 대리점, 그 다음에 자회사형 GA 설계사까지 포함이 되는데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법인 대리점 설계사는요. 그래서 3년 이상 근무했다 할지라도 법인 대리점 설계사는 해당이 없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불안전 판매 비율이 3% 미만이다 그러면 이분은 인증 기준에 충족을 못해요. 0%여야 돼요. 0%. 자, 그 다음에 이 불안전 판매가 1년간이었죠. 근데 이거 3년간 뭐 이러면 이거 틀리고요.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보험업법에 의한 사고 모집인 기록이 없어야 되는데 1년 이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이 정도 영업과 이 기타 부분에 1년, 3년 있잖아요. 이거를 크로스해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인증기간이 1년이에요. 1년. 1년마다 새로 뽑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인데 3년 그러면 틀리고요. 이 실적 기준은요. 매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제 인증을 해가지고 1년 동안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증 기간이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인증 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